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그 강의를 시작하면 첫 시간 강의 시작하기 직전 이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얼굴은 보고 있는데 서로 좀 이야기하기도 아직 좀 친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좀 견디기 힘든 시간인 것 같아서 한 2분 일찍 앞에 섰습니다. 다들 저기 초등학교 부모님들이신 거죠? 네. 예, 혹시 중학교 자녀 있으신가요? 예, 중학교도 그러니까 둘, 애가 둘, 예, 초등학교, 중학교에 걸쳐서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뭐 2학기라서 그렇긴 한데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냥 3학년 끝나고 4학년은 또 3학년과의 별개인 또 4학년 시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께 제대로 안 돼 있으면 4학년 때께 잘 안 돼요. 그래서 선행을 뭐 얼마나 해야 되냐, 선행을 하는 게 좋냐, 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기본은 그거예요. 선행은 자기 학년기 됐을 때 그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실수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세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학년제를 하는 학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자율학기제로 해서 그 한 학기로 줄었는데 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아니 뭐 학교에서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 안 보는데 뭐 공부할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미리 선행을 해놔야지. 자, 이 생각을 하시는 바탕에는 1학년은 1학년 2학년은 2학년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1학년, 2학년이 다 이어져 있고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학년의 공부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진짜 머리밭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지금 학년 거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걸 풀었을 때 또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애지간히 맞추고 좀 아는구나 싶을 때 선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나을 겁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10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집에서 9시 3분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까 되게 좀 기대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구미도서관에서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제 4번을 합니다. 12회차짜리는 제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서초구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3년 연속으로 줌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줌으로 하니까 다 녹화를 해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줌으로 보면은 화면을 켜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벽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줌이라는 거를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사용하게 됐는데 저는 벽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화면을 켜라고 말씀드리려니까 전부 다 또 어머님들이신데 뭐 여자분들은 또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함부로 켜라고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도 닦는다는 심정으로 혼자 벽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면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년 전만 해도 제가 아직 애때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뭐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좀 덜 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강의하는 스킬이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도 좀 구성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2020년부터 상하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금 이제 12회차짜리가 8번째거든요. 이제는 얼추 다 좀 완성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벌써
세 번째 연속으로 들어주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아마 지난번하고 들으셨던 거하고 들어보시면 또 약간 좀 다듬어진 그런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12회차 강의는 물론 뭐 사람 합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너무 힘들고요.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걸 좀 콤팩트하게 줄여가지고 4회차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료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거고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12회차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듬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리고 답을 못 해드리는 거는 그 다음 주에 와서라도 연구해서 또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12회차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엄마가 키우는 초등학습력이에요. 예, 왜 제가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은 어제 제가 쓴 책이 나왔어요. 새로 두 번째 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제가 이제 여러분 포스터 보셨죠, 그죠? 포스터 보고 신청하셨죠? 포스터 만들 당시에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출판사 쪽에서 아니 원래는 엄마가 키우는 초등 자기주도 학습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인데 왜 엄마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이 자기주도 학습 이제 별도로 제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스스로 한다라는 거, 혼자 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 절대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절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지만 엄마가 이끌어줘야 돼요. 왜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물 그 펌프로 물 이렇게 내는 거 있었어요. 혹시 뭐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려면 처음에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게 그 마중물 역할이거든요. 아이 혼자 네가 알아서 공부해, 네가 알아서 계획 짜고 해갖고 뭐 시간표 짜고 공부해 못합니다 애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못하는 게 돼버리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엄마가 처음에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뭘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했다가 금방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요. 엄마가 키우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좀 끄고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죠? 실물이 낫죠? 아니다. 제가 첫 책을 2019년에 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책을 써놓고 못 낸 게 또 한 두 번 있어요. 그래서 김영사하고 계약해놓고 책을 다 넘겨줬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는 책도 있고요. 또 한 거는 제가 쓰면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나서 내가 출판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킵해놓고 있는 것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넘어가지? 저는 이런 데 있고요. 이렇게 제 프로필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드렸고요. 여러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12번이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이런 스타일로 소개를 할까 했는데 이걸 조금 민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출석을 한번 불러보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눈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학년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좀 초등학교도 좀 세분을 하면 1, 2학년, 그러니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뉘게 되고 교육과정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에 맞춰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대부분 이게 왜 혼자 그냥 막 넘어가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여러분 그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무리 장타를 쳐도
바깥으로 나가면 방향이 맞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벌타를 맞죠. 오비가 나면 그죠. 예, 그리고 야구도 아무리 홈런을 쳐도 이 파울라인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스트라이크만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제가 이거 좀 고쳐놓을게요. 다음 시간에는 자꾸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자동 슬라이드가 돼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최근에서 문제 몇 개 더 풀고 지금 막 90점 100점 맞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90점 맞는 애들이요 고등학교 가면 50점 똑같아져요. 중학교 때 50점 맞는 애들이나 90점 맞는 애들이나 고등학교 가면 똑같이 50점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배우는 수준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지금은요 초등학교 때는 지금 난이도도 되게 낮잖아요. 쉬운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양도 얼마 안 많아요. 물론 애들한테는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체 초중고 중에서 지금 제일 쉬운 거 배울 때거든요. 이럴 때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한 개 더 풀고 영어를 뭐 단어를 한 개 더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자기가 공부를 뭐 해야 되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30분 공부하기로 했으면은 30분을 해내는 끈기 또 약속 지키기 이런 인성적인 면 그런 습관적인 면 그런 걸 키워주는 게 결국은 초등학교 때 공부에 거의 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는 6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학교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좀 그렇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너무 심하게 속도만 빨리 하게 되면요 나 정말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진짜로 공부해야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공부를 밀어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죠. 예, 그런데 중학교 돼서 이제 자기가 엄마하고 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면 공부를 밀어냅니다. 이 힘든 걸 왜 해요? 사람의 본능은 노는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 수렵시대 때부터 수백 년인가요? 지금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호모 사피엔스만 해도 지금 한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부터라 그러죠. 그 이전 뭐 호모 에릭투스나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인간의 조상들은요 전부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수렵 생활을 하면서 그냥 고기 하나 잡으면은 사냥 한번 하면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먹고 놀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보관을 못 하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상하기 전에 빨리 그냥 먹어야 돼요. 사냥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 그때 또 사냥을 나가고 이게 우리 DNA에 다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일하는 거 싫죠. 입사를 꿈꾸다가 막상 입사를 하면 퇴사를 꿈꿉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애들 똑같아요. 애들도 사람인지라 공부 좋아하는 애들 없습니다. 공부를 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피하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부는 피할 수가 없는 거는 맞는데요. 즐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공부를 즐겁게 해라. 이건 불가능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애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를 즐거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이나 또 뭐 여러분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직장 뭐가 좋아서 나가겠어요. 일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데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식구들이 먹고 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심어주셔야 돼요. 중학교 가서 그때부터 심는다? 늦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입시가 공부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인생에서 배워야 할 지식의 총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한정된다. 인류 전체의 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생에서 배워야 할 수많은 지식과 비교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 부모는 아이가 평생 동안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고 이끌어줘야 한다.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의 전부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 이제 필명이 강릉푸디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게 다예요.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물론 사랑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모님들이 좀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좀 생각했던 부분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학원비 대주고 밥 차려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이게 다인가? 이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평생 동안 공부를 지속해야 돼요. 이제는 공부가 초중고 대학교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러 와 계시잖아요. 평생 공부가 지속돼야 되거든요.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옆집 아이가 성공한 방법, 누가 뭐 서울대 의대 갔다는 사람의 공부 방법, 이거 우리 아이한테 안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저희 그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개정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개정교육과정은 그냥 교육과정이 개정됐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거 잘 알 필요 없고 또 개정과정 찾아보면 되게 막 방대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정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개정과정은 일단 여기에 뭐가 공교육을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가 흔히 공교육 하는데 공교육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교육의 주체입니다. 누가 이 공교육을 만들고 이끌어갈 것이냐. 이건 교육부나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교육의 과정,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뭘 가르칠 거냐, 왜 가르칠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가르칠래, 공적 재원이 뭐냐, 세금이죠. 세금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육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 왜 가르치냐, 이거 왜 가르치냐, 이거 배우면 무슨 능력이 생기냐, 이 능력 가지고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전부 개정교육과정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부터 시작해서 체육에 뭐 진로에 뭐 오만 것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양이. 그리고 여러분들 못 봐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딱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특히 초등 부분 발췌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애가 이걸 왜 배우는구나,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9월 21일 요때부터 좀 제목이 좀 어그로를 끌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쭉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또 생활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는 추석이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쉬고 넘어갈 거고요. 6번째하고 12번째는 그 김정 선생님이라고 이제 진정한 강남 코디예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 강남에서 학생들을 상대하고 학습 그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도 하고 아이들 직접 가르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거쳐봤기 때문에, 또 수십 년간 20년 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또 아이들마다의 방어 기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모든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한테 물어가지고 답이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아이들마다 다 고민들은 다르거든요. 어떤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이때 Q&A를 할 거니까 내놓으시면은 다 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교수님들도 이런 거는 못해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제가 교수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현실적인 부분 있죠. 애가 자꾸 뭐 야단도 치기 전에 울어요. 야단 쳐야 돼요? 그냥 안아줘야 돼요? 라든지, 우리 동네는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이거 뭐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라든지 대답은 못합니다. 왜냐면 이론가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론가가 아니고 현장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전부 다 현장의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2번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 정도 더 모실까 싶어요. 그때는 제가 언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서 저희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지금은 반팔을 입고 만났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긴 팔과 두꺼운 옷을 입고 헤어지게 될 거예요. 공지사항은 강의가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여기 그 줌으로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단톡방을 만들어 줬었어요, 도서관에서. 예,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를 하니까 단톡방을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끼리 단톡방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 뭐 중간중간에라도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명함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명함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수업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사람이 지난주에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가기가 또 좀 민망해. 한 번, 2번 빠지면 계속 안 나오게 되거든요.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셔야 저희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질문을 안 주시면 제가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모르니까 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뭐 공개적인 데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저한테 따로 보내세요. 제가 익명으로 질문을 말씀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블로그는 제가 여기 제일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유튜브는 사실 제가 카메라를 보면은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잘 안 찍습니다. 예, 근데 블로그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강남코디 공부연구소라고 치면 블로그도 나오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거기 한 200 몇십 편에 아마 컨텐츠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 한다고 그냥 거기 링크만 걸어놓고 있는데요. 한번 거의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은 차츰차츰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는 한 90분 정도,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90분에서 120분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한 90분 내외,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그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학부모가 되는 길. 자, 학부모인데 왜 프로가 붙었냐면요, 예, 프로는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부모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를 좀 아시면 아이들 학원을 보내거나 이럴 때도 함부로 아무 데나 보내지 않겠죠. 옆집 애가 뭐 1등 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 뭐 수학 만점 받는 애가 다니는 학원. 자, 그 학원에 내 아이가 간다고 해서 전교 1등하고 수학 만점 받고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사교육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지금 사교육비를 지금 강남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는 처음 올 때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나? 저도 이제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그 반포 쪽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아이가 처음 만났는데 수학만 200만 원을 쓴대요. 수학만 200만 원을 쓰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가 노력을 안 하냐? 노력 겁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돈 쓰지, 노력하지, 그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아빠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돈을 계속 쓰냐, 성과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니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나오는 게 학원을 이만큼 돈을 넣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럴 때 이제 저희를 만났는데,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한 거를 쭉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딱딱딱딱 집어줘서 학원을 안 다닐 수는 없어요, 얘는. 근데 불필요한 학원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줄일 거 줄이고 해서 저희가 맡은 지 한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엄마가 이 아빠가 감당이 안 돼요. 자꾸 사교육비를 뭐 수학에만 200만 원 쓰니까 영어나 이런 데는 또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교육비에 그만큼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막 교육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하고 좀 아빠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빠를 몇 번 만났어요. 처음에는 뭐 아빠가 관심 많이 하죠. 예, 특히나 이제 스카이피에서 이런 데 보면 강남코디라고 하면 되게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돈만 밝히고. 결국 강남코디가 해줬던 게 뭐 문제집 빼와가지고 성적 올려준 것밖에 없으니까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성과를 올리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예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게 프로인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2회차를 통해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사실 좀 지루해요. 그래서 가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은요, 여러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서 각자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잘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체는요, 이렇게 세 명이 있죠. 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 엄마, 이렇게 세 교육의 주체가 있습니다. 자, 학생의 역할은 뭐죠? 그렇죠. 공부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이죠. 엄마는 관리, 맞아요. 관리하는 게 엄마 역할 맞습니다.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과 엄마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각자의 생각입니다. 정답 없어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어떤 부모님은 애가 공부 직접 해야 되니까 결국 애가 해야 되는 게 공부잖아요. 내가 공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 다음에 아니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잘 가르쳐야 잘 배우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불복인데,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엄마가 중요하다? 본인이 중요하다? 아, 이건 조금 불편해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자, 그럼 누가 중요할지 한번 볼까요?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역할인데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지원이 있어요. 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사교육도 받아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자기 역할을 하죠. 선생님은요, 전문교육을 수료했잖아요.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아요, 방학 때. 그 다음에 또 모르면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 선생님은 자기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관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자, 엄마는 그럼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기껏해야 이거예요. 학원 설명회, 입시 설명회 또는 카드라 통신. 자, 이거 말고 누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단편적인 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책 쓴 저자나 이렇게 하고 특강, 일회성. 자, 근데 이 자식 애들 공부가 12년이라는 방대한 기간의 교육인데 애들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1시간, 2시간 만에 어떻게 핵심을 짚어주겠어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런 거밖에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이면, 저도 첫 번째 책 쓸 때 2018년도에 카페에 가서 책을 쓰는데요, 엄마들끼리 이렇게 낮에 모이잖아요. 정말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새로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 앞에 학교에서는 어떤 뭐 행사를 했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뭐 이런 선생님이 이번에 이랬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항의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남자들은 만나면 그저 뭐 술 마시는 얘기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없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통해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하는 온누리, 뭐더라? 그 이제 국가 평생학습진흥원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쳐보면 온누리 학부모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103개의 학부모 교육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이죠.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황당해요. 학부모 교육인데 수학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 교육 들어갈 수도 있죠. 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학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좀 뜨한 그런 경향이 있죠.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학부모 교육에 강의법이 들어가 있어요. 강의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학부모한테 강의법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교육들은 그거 못 쫓아올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거의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좀 등한시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이제 학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관리가 이런 것들이죠. 일단 돈, 성적, 인격 수련, 이게 가장 핵심인 상태에서 온갖 것들이 전부 부모님들의 관리를 필요로 해요. 아이는 엄마가 왜 저렇게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엄마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애 학원비 만들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애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엄마들 생각은 이거예요. 누가 우리 애 좀 봐줬으면 좋겠다. 강낭포디 찾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12시간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애 좀 봐주는 게 아니라 프로 학부모로서 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아이고, 소리가 이거 보셨죠?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은 다시 한번 볼게요.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길.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이런 광고를 보신 분들은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이고, 못 보신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들인데요. 자, 부모가 아까 그랬죠. 부모는 앞만 보라고 하는데, 멀리 보라 하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한 세 가지 나왔죠. 멀리 봐라, 뭐 함께 가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이가 멀리 보고 친구들과 함께 가고 이러면은요, 옆에 있는 부모는 속 터져 죽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이에요. 당장 학부모는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1시간 공부를 하면 1시간에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거를 바라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요새 왜 교사들 자살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매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학부모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특히나 부모들은 뭐 사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교육에서만큼은 내 아이가 소외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하게 표출이 되면 교사들한테 무슨 웹툰 작가나 아니면 그 교육부 직원의 갑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 아이가 소외받지 않고 또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멀리 바라보고 뭐 함께 가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입시 컨설팅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벌써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부터 이제 수시 접수를 하죠. 예. 이때쯤 되면 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한마디로 제철입니다. 예. 성수기예요. 딱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는 게 딱 이때예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러 굉장히 많이들 찾아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 하나나 둘인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성적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자, 이런 거를 하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현재의 법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입시 컨설팅 허가가 안 나와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입시 컨설팅 허가가 나오는 것은 딱 강남만 나와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돈 주고 하는데 그 컨설팅 업체가 강남 서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 분당에 있다. 자, 불법입니다. 네, 불법은 신고하셔도 돼요. 오로지 강남 서초에만 있는 게 합법입니다. 웃기죠? 자, 학원비 같은 경우는 학원비도 지역마다 지역 교육청들이 다 금액을 정해놨어요.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분당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분당 250원이에요. 그래서 250원인데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60분이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는 40분 수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학원에서는 그래요.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는 1시간씩 단위로 돈을 매기는 게 쉬는 시간도 있고 아이 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교육비로 칩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치면 250원 곱하기 60분 하면은 얼마 나오죠? 산수가 잘 안 되는데 예, 그러면 한 3만 원 되나요? 하여튼 뭐 얼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주 2회 그다음에 4주 그렇게 해서 한 달치 학원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분당 한 250원 정도 되는데 입시 컨설팅 얼마냐? 공식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인가한 게 얼마까지 되냐면 5,000원이에요. 분당 5,000원. 1시간 곱하기 60분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근데 30만 원 받고 해주는 데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메뚜기 한철이니까. 요때 아니면 찾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 중에 남양주에서 오는 애가 있어요. 독서에서 오는 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는데 엄마가 그랬었어요. 인서울만 시켜달라고. 인서울만 시켜달라고 해서 아이를 받았는데 뭐 그때는 인서울이 아니라 4년제도 못 가래였어요. 수준이.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는 좀 간당간당하고 스카이 고대 정도 좀 생각할 정도로 수준을 올렸습니다. 이과라면 그렇게 안 돼요. 문과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과가 다 없어졌지만 이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은 있잖아요. 문과 계열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성적을 좀 올리기가 좀 수월해요. 아무튼 그런 기회로 갔는데 걔가 입시 컨설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결과물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뭐 한 4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려대 무슨 과, 뭐 중앙대 무슨 과, 서강대 무슨 과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왔던데 100만 원 줬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걔는 거기서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던 고려대 그건 못 갑니다. 왜냐면 얘가 수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애인데 거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입시 컨설팅 학원을 가면 어떻게 거기서는 얘는 어디를 지원할 수 있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전년 자료가 있죠. 전년도 자료가 있고요. 요즘 그 입시 원서를 어디다가 내냐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옛날에 저 때만 해도 학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학사하고 UA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지원을 할 때 자기가
그 지원하는 데가 이제 성적이 나와 있고 지원하는 데가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1.3등급인 애들은 여기에 좀 지원을 많이 했고 뭐 2.5등급인 애들은 요 밑에쯤에 지원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그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적을 빅데이터에 딱 넣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걸로 써요. 그래서 차라리 입시 컨설팅을 가지 말고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돈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확실한 거.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많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내가 무슨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경찰학과다. 지원을 하고 싶으면은요. 그 학교 입학처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입학처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입시처에 입학처가 전화 받겠어? 바쁜데? 받아요. 왜?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신이 어떻게 되고 과목별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물은 다음에 자기들이 뭐 평균적으로 몇 년 동안 뭐 예년은 이 정도 등급이고 또 작년도 성적은 이렇고 하니까 아마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상당히 그 입시 컨설팅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만 해도 100만 원 아끼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해요. 입시 컨설턴트보다. 이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엄마들은 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멀리 보고 앞서 보고 이러려다 보면 먼저 속 터져 죽어요. 미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가 그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경험으로 애들을 가르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랬어. 그거 가지고 애들 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3회차인가 4회차인가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때는 3차 산업사회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사회거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그 혁명과 같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도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영어, 수학 다 배우는데 그렇죠. 과목은 그대로 배워요. 근데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미적분을 배워도요. 여러분 때는 계산만 하셨죠. 요새는 계산으로 안 끝납니다. 여러 가지 미적분에다가 방정식에다가 함수에다가 이런 몇 가지 개념이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때의 경험, 엉덩이로 공부한다. 모르면 무조건 외워라. 자,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자기의 경험 가지고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창의적인 거 배우고 선생님들 지금 교육관이 완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엄마하고 말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성적 안 나오는 거 전부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시켰거든. 따라 하지도 않았으면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망했다고 엄마를 막 희생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미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억울하죠, 엄마도. 자, 그러면 싸움 납니다.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엄마하고 말 안 해요, 애들. 자, 그런 길로 가기 전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출산하면은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그죠? 부모는 그런데 학부모는요, 자녀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즉 초중고 12년 동안만 학부모입니다. 부모를 부모인데 앞에 학자가 붙죠. 예. 그러니까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학부모인 거는 맞아요. 이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법에 보시면 헌법에 제일 법 중에 상위 헌법이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이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 아니고요. 중학교까지 교육을 초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초등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에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자,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학부모회도 가고 또
또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아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좀 봐주세요 하면 선생님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들어줘야 돼요. 이 여러분들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의 학부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학부모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선생님이죠. 학부모가 아니라 빼고. 자,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 어때요? 팔랑귀. 뭐 옛날에 보신 드라마라서 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팔랑귀입니다. 뭐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분도 있고요. 이분은 굉장히 우아하죠. 명문가를 이루는 건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도 있고, 자, 이분은 명문가를 만드는 건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막 나서서 막 좀 심한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죠. 자, 이분은 명문가를 지키는 건 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가 있었죠, 그죠? 뭐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하고 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 자,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유형이 있어요. 학부모의 유형.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예요. 이 정준호 씨가 연기했던 이 사람은 완벽한 명문가의 금수저라는 이 컨셉의 배우 그 역할인데요. 이분이 극 중에서 전국 6등인가? 뭐 하여튼 10등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학력고사 세대예요. 수능도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고 엄청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 뭐 장학생으로 가서 했죠. 한마디로 이분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첫째 아이는 엄마 따라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둘째 애는 조금 떨어져 있죠. 공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돈 다 대주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왜 공부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자, 이분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본인이 겪었던 자기의 경험 안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의 눈으로 수능 세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빠한테 그러죠. 유명한 그 짤이 있잖아요. 아빠가 사람이야? 맞나요? 그런 짤도 있었죠. 아이하고 척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컨설팅 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요.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기만 하면 성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이까지 차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머리 나빠요. 라는 얘기까지 찹니다. 왜 그러냐면요, 머리 좋은 애들은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성적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애들은 추론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근데 머리가 나쁜 애들은 그게 추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엄마만 혼자 착각이죠. 근데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죠. 어머님, 그 나쁜 친구라고 얘기하는 아이의 어머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아이가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애가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가 왜 그러냐면요, 엄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요. 애들은, 자 보세요, 애기 때는 엄마가 손 그러면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손 줘요. 그죠? 백지 상태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아이가 본능적으로 뭘 깨닫느냐면요, 자기의 생존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 열심히 살펴보죠. 본능적으로 살펴봐요. 아빠? 아빠는 집에 잘 안 보여요. 아침에 나갔다가 해 떨어져야 들어와요. 나만 보면 이뻐해주는 할머니?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자기 생존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굴까? 엄마죠, 엄마.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다 케어해 주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엄마 미워, 엄마랑 말 안 해. 문 콱 닫고 막 아몰라 이러는 애들도요. 엄마한테 귀를 이만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는 다 듣습니다. 자기 생존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은 아이한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엄마가 그동안 이상한 길로 아이를 이끌어간 거예요. 뭘 잘 몰라가지고. 기울어진 운동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흔히 이제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다 아시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그렇죠.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네 번째가 동생의 희생. 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동생의 희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은 아니죠. 위에 언니나 오빠가 뭐 좋은 학교로 가면 또 그 길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은 집안의 애니까 분위기 비슷할 거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동생의 희생은 단기적인 희생이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의 재력이 운동장을 이렇게 기울이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재력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에 수학에만 200만 원을 쓴다는 아이처럼 누가 200만 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쨌든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데 좀 유리하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싶다고 해서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는데요. 엄마의 정보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카더라 통신에서 나와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어떤 성공기, 하버드 뭐 보낸 엄마는 나는 아이 이렇게 키웠다. 서울대를 3명 보낸 엄마, 난 반드시 땡땡땡 했다. 뭐 이런 유튜브 보면 꼭 한번 클릭하게 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렇구나라는 수긍 가는 것도 있지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난 도저히 저렇게까지 할 자신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우리 애들은 서울대 못 가냐? 아닙니다. 아닌 게,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강조하겠지만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공부법도 100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이마다 부모가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입니다.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가 성공했다는 방법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망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입시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입시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입시에서 좀 성공을 했다고 하면 보통 스카이 얘기를 하죠. 저희 아이도 이제 스카이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짜 스카이는 하늘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평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스카이에 1년에 뽑는 학생 수가 대략 한 10,000명 조금 넘어요. 16,000명인가? 뭐 그래요. 서울대, 연대고대 다 합쳐서. 저희 때는 한 학교에 3개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10,000명 정도를 뽑는데, 그 엄마들도 10,0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서울대를 보내고 뭐 연대 고대를 보냈다는 엄마들 중에 떠드는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거나 블로그에 나오거나 하는 그 몇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준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가 알아서 공부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죠. 또 대치동 얘기를 해볼까요?
대치동도 막 이렇게 대치동의 성공 신화가 막 부풀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대치동을 통해 가지고 뭐 서울대 의대 가고 뭐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런 엄마들만 부각이 돼요. 근데 대치동을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실패한 엄마들은 안 떠들어요. 입 다물고 있죠. 우린 그거를 몰라요. 안 떠드니까. 떠드는 사람들 것만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원은 절대 오래 다니면 안 됩니다. 학원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선생님이 문제풀이 다 해주고 선생님이 다 해설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야 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넓적넓적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공부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걸 융합을 시킬 수가 있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학원은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학원은 일단 제일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공교육은 아니에요. 공교육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사교육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한 명 오면 이 학생이 다음 달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등록을 시키려면 단기간에 이 아이 성적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다음 달에 등록을 하죠. 애가 학원을 갔는데 한두 달 성과가 안 나온다. 엄마들이 학원 바꿔버립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아이의 실력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운영하지를 못해요.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줘야 되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요, 영어 학원은 영어 문제를 엄청 많이 내줘요. 시험 대비. 수학은 또 수학대로 엄청 많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안 그래도 스트레스인데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왜 제가 장기로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학원에서 그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는 선생님이 다 풀어줍니다. 원래는 아이 보고 풀으라 그래야 돼요. 아이가 풀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오답도 다 자기가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이가 학원 갔다 왔어요. 엄마가 물어보죠. 너는 학원에서 뭐 배웠어? 배운 거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문제 풀고 왔는데? 선생님 뭐 했어? 선생님 그냥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 그럼 엄마가 화가 나죠. 학원에 도대체 왜 보내요? 애가 혼자 공부하고 왔는데 배우는 것도 없이. 자, 그럼 등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거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집에 가서 그렇게 했죠. 오늘 뭐 함수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센 수학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배웠어. 그러면 엄마들이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구나.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왜 틀렸는지 오답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 같은 것도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는 실력이 점점 퇴보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학원을 바꾸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또 바꾸죠. 똑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다니는 학원이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이 돼요. 그 앞에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앞에 배운 학원보다 마지막 학원이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 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원은 오래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은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데 영양제만 막 몇십 알씩 먹어가지고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어떤 의사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영양제를 뭐 하루에 40알씩 먹는다나 그런데도 끝도 없다고 좋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보는데요. 엉터리죠. 어떻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밥이 보약인데 영양제만 먹고 버팁니까? 근데 기본은요 학교 공부예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학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 공부가 중요한 이유 딴 거 다 차치해놓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입시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인정이 돼요. 학원에서 100점 받는 거 아무도 안 쳐줘요. 학교에서 치는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학교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 가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처럼 딱 배워서 단기간만 배우고 빠져야 돼요. 근데 자신 없는 엄마들은 그렇죠. 아, 저 학원에서 서울대를 몇 명이나 보냈대. 엄청 잘 가르치나 봐. 아니에요. 서울대 가고 이런 애들은요, 학원에서 가르쳐가지고 그거 배워서 가는 애들은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공부해서 가는 거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학원을 11군데인가 13군데인가 다닌다는 입시생이 있었어요. 아니 고3이 어떻게 학원을 11군데 13군데 다녀? 자, 얘들은 등록해놓고 학원 안 다닙니다.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앉아있는 애들은 하위권 애들이에요. 걔들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학원의 문제집,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집을 만들거든요. 대치동 같은 큰 학원들은 뭐 3평, 6평, 9평 끝나고 나면 조교들을 시켜가지고 문제집들을 철저하게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수강생들한테만 줘요. 그 문제집 받으려고 학원 등록하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그렇게 학원을 이용해야지 학원에서 뭐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하고 보냈다가는 돈만 쓰고 망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까지 했고, 아빠의 무관심은 요새 좀 많이 희석이 됐죠, 그죠? 아빠가 무관심한 분들도 잘 없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연 이런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뭐 이런 것들이 이 운동장을 기울이는 요인이냐?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학업 중단자 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2년 전 것만 나오고 있어서 제가 2020년에 강의할 때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1년에 52,000명이 자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중단을 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뭐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자, 고등학교 몇 학년 때 가장 자퇴를 많이 할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때는 없네요. 근데 2학년 때 자퇴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워요. 공통과목을 배우니까 내신에 편입이 됩니다. 상대평가가 돼요. 근데 2학년 때가 되면 선택과목을 하게 되거든요. 선택과목들은 절대평가를 해요. 왜? 수학, 지구과학 2, 물리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과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택과목인데, 그거는 학생 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적으면은 상대평가를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평가는 A, B, C로 나오거든요. 숫자가 1점 몇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절대평가한 과목은 그냥 내신에 수시 입시할 때 산입을 안 시키고 그냥 뭐 수학 2 등급 지구과학 2 A 등급 이상만 지원을 해라라든지 이런 자격 정도로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공통과목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2학년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내신을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선택과목을 하니까. 절대평가라서.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까지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나는 이제 수시로는 못 간다.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믿을 게 정시밖에 없죠.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시는 내신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같지만.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문이 안 나와요. 그거 나오면은 수능 출제위원들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배운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내신처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퇴를 해버려요. 자퇴를 하고 자기가 수능에 올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스파르타식 학원 이런 데도 찾아가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애들이 성공적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을까요? 가끔가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가지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해서 되는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그렇죠.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뭐 점프하다가 실수를 하면 엄마가 막 그 트랙을 한 100바퀴씩 돌렸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엄마 미워! 소리 바로 나오죠? 나 스케이트 안 해! 집어 던질 텐데, 김연아 선수는 끝까지 놀았대요, 그거를. 악착같이.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죠. 자, 그런 김연아 선수한테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면 망해요. 심장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자, 그래서 학교는요, 어쨌든 학교는 시스템이 딱 돼 있죠.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다 시스템이 있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그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학원도 선정해야 돼, 시간표도 내가 알아서 짜야 돼, 교재 선택도 내가 해야 돼. 학교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못하던 애가 밖에 나와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퇴는 하지만 자퇴해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자퇴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위권이 사라졌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상위권은 어떤 환경이 변해도 자기의 공부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 공부법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하위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위권으로 있어요. 애매하게 여기 질끔 저기 힐끔 눈치껏 보고 하던 중위권 애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거의 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는 조금 좀 민망한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위권 애들한테 기회는 되는 거예요. 여기 버티고 있는 애들은 하위권들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애들 또는 여기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오는 애들한테는 등급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등급이 떨어지면 얘들이 안 좋아요. 그 내신을 낼 때 표준 편차라는 게 내잖아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 대학교에서 봤을 때 같은 1등급이라도 그렇게 잘 안 쳐줍니다.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요.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학교들은 1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이렇게 지방에 뭐 일반 학교들처럼 막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런 학교 1등급들을 잘 안 쳐주니까 오히려 이런 학교들은 1등급들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돈 잘 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프로 학부모니까 이걸 얘기해 봤는데요. 이거 2017년도에 NH투자증권에서 만든 보고 자료인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돈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돈 맡기세요. 돈 불려드릴게요. 이거 광고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맞냐 안 맞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대학교 때 여기선 3,200만 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대학교가 이제 8학기잖아요. 8학기니까 한 4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친 건데 400만 원이면 지금 국립대학교 문과 쪽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과 쪽이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공대가 한 600만 원 들어가고요. 의대가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단순히 요거는 지금 등록금만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만 갖고 안 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연수도 가야 되고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쓴다고 해도 그만큼 성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운동량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운동장은 기울이는 요인이 재력, 정보력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독해력, 사고력, 창의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올 이게 언제 거지? 작년 건가 올해 건가 제가 작년 거네. 작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제가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면은 현대고등학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압구정고등학교 문제예요. 압구정고등학교는 이름은 압구정이라서 되게 좀 그렇지만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예. 거기서 나온 문제집인데요. 예, 이게
큰 왜 비포지 종이로 치잖아요. 예, 고등학교니까 시험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안에 이 비포지 종이로 이렇게 나온 게 14페이지가 나왔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자, 14페이지면 이게 다 읽지도 못해요. 일반 고등학교 이러면은 자사고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문제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문을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문제를 못 풉니다. 자사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동고등학교 겁니다. 중동고 문제인데요. 얘들이 제가 이걸 보는 뭐냐면 서답형 문제가 3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문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서답형 문제 중에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이게 10점이에요. 이 지문도 10점, 그 밑에도 10점. 자, 총 100점 만점에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가 30점입니다. 이게 자사고 중동고등학교 어려운 학교들의 문제예요. 즉 뭐냐, 이거는 그냥 내가 읽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그렇죠.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 그걸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뭐 답을 찾기도 하고 이런 꼼수가 통할 수가 있는데 여긴 절대 안 통해요. 자기가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거를 뽑아낼 수 있고 이것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추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 사고력도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할아버지 재력 아직 유용한 거는 맞아요. 예. 근데 옛날만큼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쪽집게 과외라는 것도 있었고 학원들도 있었고 하지만 요새는 인강도 많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찾는 것도 거의 대부분 나와요. 자, 학원을 가면 뭐가 문제냐면요. 학원을 가면 애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 학교 끝나고 내가 학원은 뭐 대치동 학원이라고 치죠. 대치동까지 한 1시간 걸리나요? 1시간이라고 치고요. 1시간 버스 타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 먹고 1시간 보내고 수업 2시간 하고 1시간 집에 옵니다. 자, 이 수업 2시간도 제대로 수업을 받느냐? 안 그렇죠. 이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이 밀당이 있거든요. 사실 50분 지겨운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도 지금 한 90분째 하고 있나요? 60분 하고 80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또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지루하시고 그럴 텐데 이럴 때 이제 농담들을 한마디씩 던져줘야 돼요. 뭐 애들 같으면 뭐 여학생들 같으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텐데 밀당을 합니다. 선생님 농담도 하고 이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하고 사이클을 같이 타요. 선생님이 농담할 때 하면서 이렇게 좀 뒤로 쉬다가 선생님이 수업 얘기하면 바짝 또 가서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반대로 하겠죠.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다가 뭐 방정식 얘기 나오면 좁니다. 예. 자, 그렇게 2시간 보내고 해서 애들이 오면 이 애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나는 학교 수업에서도 시달렸는데 학원에 가서 5시간이나 더 고생하고 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상으로 게임만큼 좋은 게 없죠, 남자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가 스스로 셀프 보상을 줍니다. 30분 해야지. 엄마가 뭐 핸드폰을 뺐죠. 애들 공기계 어디서 구해와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 공기계에다가 락을 걸죠. 그 주변에 그 락 푸는 거를 전부 다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어떻게든 해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합니다. 막 하고, 그러면 새벽 1시, 2시 돼서 자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모자르는 잠은 학교 수업 시간에 자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계속 졸고 공부를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학원 가서 선생님 첫사랑 얘기에는 눈 바짝거리고 집에 와서는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실력은 안 쌓이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울기가 재력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하는 건 맞지만 옛날같이 그런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인강을 많이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EBS에 그 EBS 장애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장애인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쉽게 이미지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학 같은 것들. EBS 자체의 그 인강도 있지만 EBS에서 장애인 서비스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수월할 거예요, 애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인강을 유튜브를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나와요. 뭐 초사, 방정식이라든지 삼각형의 닮은 꼴 이렇게 치면 짧은 건 5분부터 긴 거는 그냥 이런 풀 강의 1시간 반, 2시간짜리 강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수박 시답형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보면 돼요. 그러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딱 컴팩트하게 그것만 배울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아낄 수가 있고 와이파이만 있으면 이제 이 재력은 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제가 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어머님들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이나 이런 구체적인 거를 배우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를 잘 살펴봐서 아이가 어떤 유형이구나. 그럼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만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어머님들은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운동량이 기우는 요인이 달라졌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차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엄마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장기 마라톤이에요. 근데 선수는 학생이죠. 직접 뛰는 건 학생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이 직접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선수입니다. 운동 경기로 따지자면. 선생님은 뭐냐? 코치예요. 야구로 따지자면 타격 코치, 수비 코치, 주루 코치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분야, 국어 선생, 수학 선생, 영어 선생 이런 식으로 자기 분야를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엄마는 뭐냐? 감독이죠. 엄마가 우리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순간 스타트가 약해. 그럼 그 스타트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코치를 붙여줘야 돼요. 우리 선수가 지구력이 약해. 그럼 지구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줘야 돼요. 기르스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엄마는 이 선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를 선별해서 아무 대회나 내보내지 않는다든지 그게 관리죠, 그죠? 그런 관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의 영역이고 엄마가 수학을 가르쳐봐야 몇 학년까지 가르치겠어요. 예전에 이런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직장 다니는 엄마예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공부를 위해 가지고 아이 옆에 2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아이가 좋아하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생각 안 해봤다는 거지. 자기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 다른 그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참석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정보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애한테 좀 노력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한 걸 뻔히 아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나 때문에 나 공부시키려고 앉아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죠. 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이 선수가 뭐가 정말 실력을 쌓는데 중요한지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신발이 가장 편할까요? 여기 등산화, 애기 신발, 하이힐, 또 이 운동화. 자, 일반적으로는 이게 편하죠. 맞아요. 이거 신고 달려야 잘 달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선수가 2살짜리예요. 아장아장 걷는 애기예요. 자, 그런 애기한테 이런 어른 운동화를 신기면 오히려 더 못 걷겠죠. 걔한테는 요게 맞아요.
이거를 해야 달리기를 하면서 다리 근력도 그르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다 이거 신고 달려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애기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걸 신겨야 됩니다.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엄마표 공부의 방향 요것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렸네. 공부는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 이게 집에서 PC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키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게 글자가 중간에 막 이렇게 두 줄로 나오고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거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구분해서 전체를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자, 이거는요. 로미오는 아는데 줄리엣은 모르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애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요.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응용 과목을 못해요. 흥분은 아는데 놀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표 공부의 방향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오늘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텐데요. 숙제 검사는 안 할 겁니다. 집에 가서 애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애가 언제 피곤해 하는지. 대부분 아마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 좀 피곤해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 공부시켜봐야 성과 안 나와요. 그때는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쉬는 게 빨리 회복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게임기 던져주는 게 빨리 회복이 되는지. 근데 사실은 게임기 던져주면은 빨리 회복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회복이 되는지, 책을 읽는 게 회복되는지,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다 오면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에 공부를 시켜봤자 효과가 안 나오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애가 그럼 언제 가장 효율적이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애가 있고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는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컨디션 좋을 때, 그때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시켜야 되고요.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자, 이럴 때는 애가 좀 만만해하는 거, 또는 양이 좀 적은 거. 시험 기간 같을 때는 그냥 많이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이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엄마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이가 80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그날 기분이 뭐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80점이나 받았어 고생했네 뭐 돈가스 해줄까? 자, 이러다가 그 다음 시험에서 85점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너 이 자식 이거를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내가 너 이 성적 받으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뒷바라지 한 거야? 이 돌대가리야? 자, 이러면은요 애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몰라요. 80점이 좋은 점수인지 나쁜 점수인지를 애가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숙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 요이 땅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인하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가 요이 땅 하면 요이 땅 한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못 뛰는 애들도 있어요. 요이 땅 해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방에 들여다 보내죠. 한 10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아직 공부 시작 못하는 애들 태반입니다. 지우개 똥 치우고 필통 정리하고 괜히 막 의자 올렸다 내렸다 하고 30분 1시간 후딱 지나가요. 그런 애들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30분이 걸리는 애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너 이 자식 아직도 공부 시작 안 했어 이렇게 야단치면 더 못해요. 그때부터 또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시작해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너무 체근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애들한테 무작정 기다려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걔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님은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 못 견디겠죠. 그 방법들을 제가 12차시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애들한테 그 야단치는 엄마들이 좀 심하게 야단치는 엄마들은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뭐 될래?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애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왜 미래가 엉망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왜 폭망을 하는지 그런 이유는 하나도 말 안 해주고 무조건 엄마가 공포감만 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망한다. 근데 왜 망하는지 나는 몰라.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는데 엄마는 망한대. 겁만 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 싫죠. 나를 겁주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 뭐 직장을 못 들어가고 조목조목 얘기해 줄 수가 없죠. 당장 엄마는 화가 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하면은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엄마도 공부법 이런 뭐 교육 대기자나 뭐 이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팁을 얻으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하는 시간 있어요. 배우는 거 얼마 안 돼요. 수준도 낮아요. 데리고 같이 요리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청소를 시키시든지 분리수거를 시키든지 생활적인 거를 시키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교 공부가 제가 이제 나중에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이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서양의 인문학이 다르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느냐면, 지금 학교 공부는 전부 서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동양의 공부는 사서삼경, 뭐 천자문, 일단 목차가 없죠.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공부들은 전부 목차가 있어요. 과목이 다 나눠져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다 나눠져 있고, 국어 안에서도 문학, 비문학이 나뉘고, 문학 안에서도 시, 소설, 수필 다 쪼갭니다. 이게 서양의 문학이에요. 서양의 철학이 방향이 이렇고, 동양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양의 철학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서양의 공부 방식이 뭐냐? 전부 나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을 쪼개고 그 안에서 분야를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요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서 융합이 되고 어떤 맛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분리수거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는 분류와 구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를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청소 같은 것도 그렇죠. 일의 순서를 익히는 거잖아요. 책상 위부터 치우고 그 다음에 밑을 치워야죠. 반대로 하게 되면 위에 있던 지우개똥 다시 치워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생활에서 엄마가 이끌어주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야단만 치지 마시고 아이를 데리고 뭔가를 하시거나 뭔가를 시키세요. 생활적인 거를.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교육과정, 학교에서 애들 뭘 배우는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지, 이게 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학교에서 예전에 여러분들 했던 것처럼 선생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쓰고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냥 쭉 성적대로 줄 세우고 해서 대학 들어가고 참 편하잖아요. 근데 왜 수신이 뭐니 하고 뭐 자동공진이라 그러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어려운 거 하고, 또 성적도 수행평가는 어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행평가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필고사가 지금 강남에서 5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더 많아졌어요. 분당도 아마 수행평가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 대학 입장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정시만 하나, 옛날에 수능 정시만 하나 딱 봐가지고 쭉 성적 나오면 그거대로 딱 잘라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수시 같은 걸 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자동공진 활동했던 거를 평가를 하고, 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많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늦지 말고 오시고, 저는 강의는 딱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오시면. 예, 왜냐면 시간 티켓에서 오신 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늦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앞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약간 좀 리뷰를 하고 좀 안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요.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첫 시간이라서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또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